좋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을 견학을 하면서 우리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펌프, 그죠? 펌프 이제 실물을 봤죠? 실물 보니까 요렇게 보이는 것이 어디에 있었죠? 이게 요렇게 보이는 거. 아니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장치에 사용되는 펌프였다 이런 걸 기억나? 그러니까 냉온수기의 어디지? 냉온수기 회로에서 유동 회로에서 어떤 물을 여기서 순환시키지? 냉온수기라는 그 소위 냉동기, 거기에서 물의 출입이 필요한 데가 어디죠? 냉각수가 있고 또 냉온수가 있고 이렇죠. 그렇죠. 또 뭐 잘 기억이 안 나나? 실컷 보고 나서 이게 뭘 봤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다시 그러면 이런 장치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본 것은 흡수식 냉동기 이걸 봤죠. 이걸 봤는데 여기서 이제 냉각수가 출입하죠. 그 다음에 여름 같으면은 냉수가 출입하죠. 겨울에는 온수가 출입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입하면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았던 내가 앞에서 여러분은 실은 냉온수 용 순환 펌프와 냉온수 순환 펌프와 냉각수 순환 펌프를 다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죠. 이 사진은 냉각수 순환 펌프였습니까? 냉온수 순환 펌프였습니까? 냉각수 순환 펌프죠. 냉온수 순환 펌프와 무엇이 달랐죠? 배관에서 그래 은박지가 그게 뭐였지? 그러니까 은박지가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알루미늄 판으로 쌓여 있었죠. 그리고 그 파이프 표면과 알루미늄 판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단열재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보이는 사진은 지금 단열이 안 된 파이프였죠. 그랬으니까 이것은 냉각수 계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보면서 알고 보면은 훨씬 이제 실감이 잘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플렉시블 조인트라는 것도 봤죠. 그 다음에 체크 밸브라는 것도 이런 모양이 있었던 것은 냉각수였어요, 냉온수였어요. 냉온수기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압력계도 다 보았을 테고. 그 다음에 펌프가 이제 실은 모든 그 기기에서 제 소위 배관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이제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에서 그 유효 흡입수도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효 흡입수도는 available net positive suction head에서 NPSHA로 표시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펌프 입구 위치에서 남는 수도, 그 펌프 입구에서 남는 수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캐비테이션이 방지될 수 있으면서 남는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수도를 소비해 버리면은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는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NPSHA가 available이고 NPSHR은 필요 흡입수도입니다. required. 그래서 요 required라는 것은 펌프 제작할 때 펌프 입구에서 임펠러까지 그 거리가 있죠. 펌프 입구에서 임펠러까지의 손실, 그것을 NPSHR, 그러니까 필요 흡입수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흡입수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펌프 입구와 임펠러 위치가 다르죠. 실제로는 다르기 때문에 펌프 제작자는 그걸 알잖아요. 얼마나 위치가 안으로, 말하자면 입구에서 임펠러까지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해서 그 사이에서의 압력 손실이 얼마다 하는 것이, 그것을 필요 흡입수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최소한도 그 필요 흡입수도보다는 유효 입구에서 유효 흡입수도가 좀 더 높아야 되겠죠. 높아야지 필요 흡입수도를 이길 수 있죠. 필요 흡입수보다 작으면은 임펠러까지 가서는 캐비테이션, 소위 증발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효 흡입수도를 앞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 유효 흡입수도를 필요 흡입수도의 한 140%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유효 흡입수도, 필요 흡입수도 개념은 나중에 현장에서도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필요 흡입수도, 유효 흡입수도 이런 것은 저항 이야기죠, 그죠? 저항, 유동 저항 이야기잖아요. 유동 저항이기 때문에 유동 저항은 속도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은 그 배관을 지나는 유량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는 그 이제 제작자가 얼마다 한 것은 유량이 얼마일 때 얼마다라고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그 유량이라는 것은 소위 그 펌프의 정격 유량이죠. 정격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펌프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유량, 그런 뜻입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펌프를 구입할 때도 가장 고유량에서 가장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는 펌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정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네임 플레이트에는 정격 유량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되는 데는 유량이 자꾸 변하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이제 뭐 정격 유량 이하로 많이 이제 소위 부분 부하로서 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은 어떤 이 보면 유량이 보통은 이제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필요 흡입 수도가 유효 흡입 수도보다 낮은 위치에서 이제 그 운전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라인 말고 요 라인보다 더 작은 유량에서 운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량을 자꾸 키우다 보면은 저항이 커지잖아요. 저항이 커지면은 필요 흡입 수도도 증가되는 거예요. 소위 펌프의 입구와 임펠러 사이에 유량이 많이 흐르면 저항도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가해서 이 유효 흡입 수도보다도 이게 커지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아슬아슬한 거죠. 요거 이제 유효 흡입 수도, 필요 흡입 수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이제 뭐 펌프 이렇게 생겼다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세부적으로 펌프 기술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필요 흡입 수도, 유효 흡입 수도까지 다 이제 그 뭔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MPSHR에 했는데 이거 이제 저 필요 흡입 수도란 뜻이죠. 그러니까 필요 흡입 수도가 많다는 것은 실은 이제 크다는 것은 저항이 크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펌프 입구에서 임펠러까지. 그래 되면은 그 유효 흡입 수도도 상당히 커져야 됩니다. 소위 유효라는 것은 남는 거죠. 남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끌어올리는 높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유효 흡입 수도가 커지면은 이 펌프가 흡입할 때는 끌어올리는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석유화학용에서는 이 임펠러가 여기 있습니다. 입구가 여기 있고 임펠러가 여기 있으면 이것이 중력 방향이 이쪽이라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순수하게 유동 저항은 있겠죠. 유동 저항은 있지만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수두가 있죠. 수두 하여튼 이 높이 차이가 있잖아. 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여기 임펠러 입구에서는 유리하죠.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소위 필요 흡입 수도가 0이요. 이런 펌프에서는 그렇겠죠. 요 입구와 요 임펠러 위치가 동일선상에 있다면은 필요 흡입 수도가 있죠. 필요 흡입 수도가 좀 크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밑으로 가 있으면은 여기에 유동 저항이 있겠지만 그 유동 저항보다는 여기서 이 사이에 수두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압력보다는 여기 압력이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 흡입 수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펌프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펌프를 선택하는 사람은 캐비테이션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넉넉 잡아서 여기서만 압력이 캐비테이션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안심하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소위 플랜트 쪽에서는 아예 필요 흡입 수도가 필요 없는 펌프, 이런 펌프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걸 이제 저필요 흡입 수도용 수직 펌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 펌프의 셀렉션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보통 플랜트는 보면은 거의 다가 배관과 배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펌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그 펌프 라인마다 이게 어떤 뭐 화학 용제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화합물이 흐르겠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펌프를 써서 어떤 액체를 운반하면은 캐비테이션 염려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은 주로 이제 흡입대 이야기죠. 흡입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한테 이 가압용 펌프 이야기했죠. 가압용 펌프라고 이야기하면서 밑에 여기 통을 밀폐 그 팽창 탱크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 가서 팽창 탱크 하나 봤죠? 그 팽창 탱크나 이 팽창 탱크나 구조는 같아요. 구조는 같은데 용도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펌프에서 이렇게 붙여 놓는 이유는 이게 뭐죠? 요 펌프는 이 통의 압력에 따라서 소위 프레셔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요 통 내에 압력이, 소위 물의 압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스톱하고, 어느 정도 이하 되면은 이것이 또 운전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요 세트로 봐서 요 탱크 안에 물의 압력은 내가 세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세팅된 압력보다 낮으면은 이 펌프가 돌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펌프 탱크 안에 압력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탱크에서 소위 압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요 위치보다 좀 높은 데 있는 내 방이라고 해도, 세면대라고 해도 물을 틀면 물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물이 이제 한참 쓰고 나면은 여기에 체적이 자꾸 줄어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위 풍선, 그렇지? 풍선이 거의 다 팽창해 버리면은 힘이 없잖아. 그럴 때는 다시 이 펌프가 돌아가지고 여기 또 물을 가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은 계속 내 마음대로 원할 때 틀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은 내가 수도 코크를 열자마자 이 펌프가 돌아야 되죠. 또 잠그면은 또 이것도 뭐 잠그도록 그렇게 펌프도 정지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런 압축 탱크를 쓰면은, 소위 밀폐 탱크를 쓰면은 계속 언제라도 내가 물을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밀폐식 압력 탱크는, 그리고 또 그냥 끊었을 때, 퇴근해서 이제 끊었을 때는 그냥 그게 뭐 5도씨 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추우니까. 그런데 그 회로는, 물의 회로를 생각하면은 밀폐됐습니까? 개방됐습니까? 개방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옥상에
갔는데 냉각탑 봤죠? 냉각탑 회로는 개방되어 있었죠. 개방되어 있었단 말은 그 물이 대기 중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그 대기 중으로 말하자면 그래 되면 대기압 하에 펼쳐졌잖아요, 물이. 그것은 밀폐가 아니죠. 소위 대기압에 개방된 거예요. 냉각수 라인은 그래요. 그런데 온수 라인은 어떻게 했어요? 온수 라인은 아주 밀폐된 라인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보일러로 갔다가 보일러에서 온도 올라가서 AHU의 냉각 코일로 갔다가 가열 코일로 갔다가 온도가 떨어져서 다시 보일러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밀폐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0도씨 이상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죠. 수증기가 안 돼도, 그죠? 물은 부피가 커지죠. 물은 특수해서 이제 얼음이 될 때는 오히려 팽창한 것도 있잖아. 그래서 겨울에 보면은 이렇게 동파라는 현상이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물이 들어가는 공간에서 어니까 얼어버리면은 물의 체적이 더 증가해요. 그래서 이 파이프가 터지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이 온수도 그냥 10도씨에서 그 물이 그 라인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0도로 가면은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면 그 부피의 커지는 것을 누군가가 흡수해 주지 않으면 파이프가 터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분의 부피를 어느 장치에선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분의 부피를 받아주는 것이 요거예요. 이것이 풍선이기 때문에 이런 팽창 탱크를 하나 두면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체적이 팽창됐을 때는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팽창된 부피만 치면 여기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가정집에도 온수 보일러가 있잖아요. 가정집에도 요즘 가스 온수 보일러 있지. 거기에도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소형 가스 보일러의 경우에는 이런 팽창 탱크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말하자면 제일 높은 위치에서 그냥 개방된 물통을 하나 둡니다. 그럼 대기에 개방되는 거죠. 대기에 개방된 물통을 하나 두고는 이쪽으로 물을 흘리진 않죠. 물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보일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밀폐 회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온도 올라가면은 부피가 팽창하죠. 팽창하는 만치면 여기서 이 팽창 탱크 쪽으로 물이 올라가서 여기서 그 밀폐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압 쪽으로 말하자면 물이 보관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팽창 탱크 역할입니다. 팽창 탱크가 없으면은 이 관로가 다 터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 소형 보일러, 가정용 보일러 사용하는 데서도 팽창 탱크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견학했는 그 HIT는 왜 이런 팽창 탱크를 기계실에 뒀느냐? 이런 팽창 탱크를 두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높은 위치에 옥상 같은 데 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뭐 팽창 탱크는 위에 대기에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먼지도 들어가고 뭐 또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대기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증발이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겨울에는 심지어 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어렵죠. 얼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원하지 않게 이 보일러 안까지 그 이물질이 다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아예 이 그 기계실 바닥에 이런 큰, 상당히 컸죠. 우리 키만 했죠. 이런 큰 팽창 탱크를 하나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냉수 혹은 온수 라인과 이쪽을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냉수, 온수 라인에서 팽창된 부분만큼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피난이 되는 거예요, 부피가. 그래서 그 팽창 탱크가 있었다.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오케이? 됐다. 그것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또 이제 이야기를 했고. 냉각탑 원리는 알 거고 여러분이 이제 본 것은 옥상에 올라가서 본 게 이런 모양이었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앞에 문을 여니까 그냥 빈통만 보였죠. 그리고 이거 옆에를 보니까 충전재가 있었죠. 그렇죠? 충전재를 통해서 물은 이렇게 떨어지고 물은 떨어지는데 바람은 여기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그런 게 이제 실제로 봤으니까 이런 그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소위 그 냉각탑 효율이라고 여러분한테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온도가 보면은 냉각탑으로 들어가는 냉각수의 온도가 여기가 이제 요 표준 설계 온도인데 37도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37도로 들어가서 32도로 나와요. 5도 정도가 냉각돼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되면은 요 온도차 말하자면 냉각수가 떨어지는 온도차, 냉각수가 냉각탑에서 떨어지는 온도차 그것을 레인지라고 합니다. 레인지. 그런데 그게 왜 떨어지느냐 하면은 공기가 27도로 들어가서 공기는 이제 공기량에 따라서 물론 다른데 27도로 들어가서 뭐 한 29도쯤 나오겠죠. 그런데 이 공기가 들어가는 온도 그 중에서도 온도가 여러분이 이제 아직 뭐 그걸 정확하게 안 배웠는데 온도는 긍구 온도가 있고 석구 온도가 있죠. 지금의 긍구 온도는 몇 도쯤 되겠죠? 이게 오늘 지금 여기 몇 도인가 해서
뭐 좋은 휴대폰에는 온도계 없나? 아직 휴대폰 온도계 역할 하는 거 없어? 그래서 좋아. 여러분 감으로 지금 이게 온도가 몇 도쯤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25도쯤 되겠죠. 그러니까 별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약간 더울라 그러고 그런 차 25도. 그러면은 습도가 여기 얼마쯤 되겠죠? 지금 오늘 정도는 습도가 뭐 한 60%쯤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석구 온도는 25도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석구 온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실험해 봤을 걸. 석구 온도계라고 있지. 근석구 온도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그 온도계 보면은 밑에 제일 아래쪽에 그 뭐 알코올 온도계 같으면 빨간색 그 벌브를 거스로 감싸 가지고 그 거스에다가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증발하는 그 상태에서 증발하는 물 표면 온도예요, 그게. 그래서 이 방에 지금 세수대야를 놓고 한참 있으면은 물이 증발하죠. 왜냐? 습도가 100% 안 돼서 증발하겠죠. 그럼 증발하는 물의 표면 온도는 이 방의 온도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응? 낮죠? 그 온도가 석구 온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대야의 물 표면 온도는 더 낮겠죠. 왜냐하면 많이 증발하니까, 그죠? 증발할 때는 기화율을 뺏어가잖아. 물의 기화율을 뺏어가잖아, 그지? 많이 증발하면 더 차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증발하는 것은 습도가 낮을 때는 많이 증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냉각탑이 하는 일이 하여튼 그 콘덴사에서 나오는 37도의 물을 가능한 한 많이 또 더 낮게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공기가 가장 유리해요? 습도가 낮은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기준이 여기서는 냉각탑에 들어가는 공기의 습구 온도가 기준입니다. 습구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27도다. 그럼 이것은 근고 온도는 30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 습구 온도는 또 하여튼 열을 전달받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러나 이건 뭐 나가는 것은 별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왕지사 돈 들이는 공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공기의 습구 온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공기의 습구 온도와 그 다음에 물의 출구 온도, 이 냉각수 물의 출구 온도 차이를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그 냉각탑에서 제일 높은 온도는 하여튼 냉각수 입구 온도예요. 제일 낮은 온도는 들어오는 소위 냉각용 공기의 습구 온도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와 이 온도의 차이는 레인지 플러스 어프로치죠. 그래서 분모가 레인지 플러스 어프로치고, 그 다음에 요 레인지가 크다는 것은
온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분자예요. 그래서 요 비율을 냉각탑 효율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표기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냉각탑 제조업자들은 이제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이 냉각탑 네임플레이트를 보니까 뭐 입고 온도, 출고 온도 이런 건 잘 안 적어놨죠. 그래서 입고 온, 출고 온도는 이걸로 하고 거기에 써놓은 게 뭐냐 하면은 몇 톤이라고 적어놨죠. CRT라고 적어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Cooling Refrigerating Tone 해가지고 그 냉각탑에서만 독특하게 쓰는 냉동톤이 있습니다. 냉각톤이. 그게 CRT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탑 제조업자들은 그냥 300 CRT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표기다 이거죠. 표기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온도에서 거기 유량은 나와 있었죠. 물의 유량. 그렇죠. 물의 유량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될 때 하여튼 그 물이 얼마나 열량을 그래서 냉각수가 얼마나 영향을 버리느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버리는 열량하고 이 제작자가 몇 톤이다라고 해놓은 거 그와의 비율을 표기 효율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그 표기 말하자면 성능을 너무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표기 효율이 1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까지가 견학 마무리요. 이게 견학 마무리. 그럼 견학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대항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인데 사실은 대항류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게 각도가 180도 다를 때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이런 경우는 물의 방향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공기의 방향은 이렇게 좌에서 우로 가죠. 그렇죠? 그렇으니까 일단 크로스로 봐야 되겠죠. 크로스는 우리말로 뭐라 하지? 직교류형이겠죠. 오케이. 다른 그 견학 갔다가 뭐 본 사항 중에서 그래서 이 견학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도 견학 안 한 사람은 아주 좀 불리할 거예요. 견학 안 한 사람은 뭐 오늘이라도 그쪽 가서 별도로 그 수업료를 좀 내고 그 견학 수업을 좀 그쪽에 담당 소장이 있으니까 부탁하세요. 냉각탑에서는 일리미네이터라고 이제 하는 것이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없고 보통 일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없애는 거잖아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어디 쓰냐 하면은 공조기에서 이제 그 가습을 합니다. 가습을 하는데 이게 가습기가 종류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전기만 필요한데요. 이게 물하고 전기하고 같이 공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가습기 이제 공조기의 우리가 견학했던 공조기는 아예 보일러에서 수증기를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조기들은 보일러가 따로 없고 말하자면 그 공조기 안에 가습기를 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그 가습기에서는 수증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방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방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루바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지나가면서 약간 이렇게 틈은 있는데 이게 이게 여기서 공기 통로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유동 방해물이 이런 얇은 판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판이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물방울이 있으면은 여기에 부딪혀요. 물방울이 아닌 것은 그냥 통과하고 수증기는 통과하고 물방울이 있으면 여기 부딪혀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장치를 일리미네이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소위 물방울 제거기요. 일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설비에서 이야기하는 일리미네이터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H하이트 옥상에 있는 거는 개방돼 있으니까 물이 증발하잖아요. 그렇죠. 단열 때문에 공기 열까지 같이 가다가 공기 온도가 낮아질 것 같은데 높아진다고 하니까. 잠깐만 무슨 공기 이제 말하자면 잠열 때문에 공기의 온도가 공기 자체의 온도는 잠열을 말하자면 공기가 열을 뺏기면 온도가 낮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말하자면 잠열이라고 하면은 잠열 때문에 덕보는 데가 누구요? 물이잖아. 냉각수가 잠열 때문에 덕을 보잖아요. 냉각수에서 물이 증발하죠. 그렇죠? 냉각수에서 증발하는 거잖아. 그러면 냉각수가 더 차가워질 수 있지. 그렇지?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건 아니죠. 공기로는 거기서 증발했는 수증기가 포함되는 거죠. 습도는 올라가죠. 그죠? 그렇지만은 물이 증발한다고 했잖아. 물은 냉각수에서 증발했잖아. 그럼 냉각수가 차워지는 거죠. 열을 냉각수에서 뺏어가지고 증발됐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다르지. 어디서 열을 뺏었느냐를 생각해야죠. 열을 뺏기는 데가 시원해지는 거잖아. 오케이? 하여튼 그럼 이게 우리가 본 냉각탑은 요거 뭐 네 개가 있었죠. 이런 것은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런 것은 이제 발전용 냉각탑, 발전소용 냉각탑은 이렇게 굉장히 큰 거예요. 발전소에서는
스팀 터빈에서 증발 이제 스팀 터빈을 통과하고 나온 증기는 체중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냉각시켜야지 보일러로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소위 콘덴사를 지나야지 컨덴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커진 많아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피가 커진 증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또 열을 빼줘야 되잖아. 이 냉각수를 이용해서 열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 냉각수를 이제 말하자면 그 냉각시켜주는 냉각탑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라고 어제 그 견학하면서 여러분한테 잠시 이야기했는데, 이제 옥상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냉각탑의 위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옥상의 지형에 따라서, 옥상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잘못 배치하면은 옆에 습하고 더워진 공기가 이 냉각탑 입구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쪽에는 여기에서 나온 게 도로 들어가면은 효과가 영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냉각탑의 배치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외관을 중요시 여겨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옥상에 이렇게 유리로 벽을 쌓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옥상이지만은 아래서 보거나 옆에 건물에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외관상 뭐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하기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이 위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주 높은 건물에는 소위 헬리포트, 헬리콥터 착륙장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예기치 않게 여기에 냉각탑이 있어야 될 위치에 지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공기의 유동을 방해하죠. 냉각 공기의 유동을. 그래서 잘못하면 이 냉각탑의 성능이 제대로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즉 그럴 때는 소위 이 어프로치 될 때 들어가는 공기의 습고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율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대충 이제 그건 좀 이제 견학 관계는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개 또 이제 뭐 이런 설비로서 라디에이터, 전기 라디에이터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죠. 그다음에 전기 콘벡터.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자연 대류로 요 자체가 뜨거우면은 이 사이에 있는 공기가 올라가겠죠. 소위 자연 대류, 내추럴 컨벡션으로 올라가서 따뜻해지는 것이고, 콘벡터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팬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더운 바람이 나온다는 뜻이요. 라디에이터는 팬이 없는 것이고, 뭐 전기 온수기, 에어커튼. 요 에어커튼은 어떤 그 냄새라든지 냄새를 차단한다든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용도로서 이제 또 이게 말하자면 어떤 외기가 문을 열면 갑자기
여름에 문을 열면 갑자기 외기가 확 들어올 수도 있죠. 더운 공기가. 그런 것을 차단하는 용으로 이런 에어 커튼을 쓰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팬은 횡령 팬을 했죠. 요금 좀 팽창테크 이야기했고 또 온풍로라고 있습니다. 온풍로는 이건 이제 이런 장비를 하나 가지고 그냥 더운 바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안에는 연소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소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연소가스는 또 들어오지 않고 이제 이 실내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런 연소가스 연소에 의해서 소위 연소가스 지나가는 길에서 열교환을 해가지고 다시 더워져서 이제 급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종의 난로죠. 그래서 뭐 가스 온풍기 하고 라고 써놓은 건데 이게 다 비슷한 것들입니다. 하여튼 전에도 저기 보일러가 연관형 노통 보일러였죠. 여러분이 본 것이 요것도 그런 형식입니다. 연소용 가스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럼 파이프 바깥에는 실내 공기가 지나가요. 그러면 실내 공기가 따뜻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스 온풍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어컨. 에어컨은 하여튼 여러분은 뭐 잘 못 느끼겠지만 항상 에어컨 틀면은 응축수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 뭐 이제 요것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요 창문형 에어컨을 이제 내용을 알면은 이제 뭐 다른 우리가 이제 하여튼 뭐 거실에 쓰는 뭐 대형 에어컨 이런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창문형은 이 창에 걸쳐 놓죠. 창에 걸쳐 놓는 데가 걸쳐 놓는다는 의미가 요것이 창이에요. 요게 창틀이요. 창틀에다가 끼우는데 절반쯤 끼워 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기를. 그러면 요 내부의 절반 위치는 실내로 향해 있고 절반 위치는 창 밖으로 향해 있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서는 이렇게 칸막이가 딱 돼 있어요. 칸막이가 딱 돼 있어 가지고 압축기, 이건 이제 정발식 압축이기 때문에 소위 정발식 냉동 사이클을 지금 이제 도는 거로 보면 되는데, 압축기가 있으면은 그 압축기는 팽창된 냉매가스를 압축시키잖아. 압축시키면 냉매가스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 온도가 올라가는데 몇 도 정도 올라가느냐? 50도, 60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5도다. 그러면 바깥에 외기 온도가 35도다. 그래도 55도 컨덴사로서는 외기 온도 때문에 식혀질 수 있죠. 그게 이쪽이요. 여기 있어. 콘덴사예요. 그러니까 외기 온도는 35도로 들어와서 뭐 40도로 나갈 수 있죠. 그 사이에 그 압축된 냉매가스는 액체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액체가 요 경계를 넘어 가지고 이제 액체는 뭐 가느다란 관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팽창 밸브 쪽으로 오는 거예요. 팽창 밸브에서 어디로 연결하냐면 증발기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증발기에서 팽창하겠죠. 팽창하면은 말하자면 증발해야 되니까 어딘가 열을 뺏어야 되죠. 어디에서 뺐느냐? 증발기 열교환기 자체에서 열을 뺐습니다. 열교환기 자체라는 것이 그게 증발기가 차워지는 거죠. 그러면 차워진 증발기가 있으니까 실내 공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25도로 들어와 가지고는 18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 경계를 해서 양쪽에서 사이클이 운영이 되게 하는데 압축기는 이게 실내측 공간에 들어가 있겠어요? 실외측 공간에 들어가 있겠어요? 실외측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 압축기도 열을 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저기 여기 요것이 압축기예요. 이렇게 생긴 게. 그래서 이 뒤쪽이 실외측이고 요 앞쪽이 실내측이고 여기에 격판이 딱 있습니다. 근데 격판 사이에 요 환기구라고 하나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 환기구를 열면은 사실은 완전하게 말하자면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요 환기구는 이제 위생상 필요해서 뚫어놓은 겁니다. 뚫어놨지만 요 환기구를 열면은 바깥에 더운 매개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산소는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 이제 환기구가 앞에 있습니다. 실내 공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앞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또 앞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 들어와서 가지고는 증발기를 통과해서 시원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D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압축기 쪽이고 여기가 이제 실외측이고 이것이 실내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거 이것은 이제 증발기겠습니다. 요 뒤에 있는 거 이것이 응축기, 콘덴서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증발기고 이것이 응축기고 요 뒤에 있는 요 둥근 요것이 압축기고 요것은 소위 이제 그 압축기로 들어갈 때 액체가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증발기에서 증발이 덜 된 액체가 여기 압축기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수액기라고 해서 그 압축이 덜 된 액체는 여기에 고이도록 되어 있고 가스만 여기에 압축기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수액기라고 있습니다. 수액기가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프링 같이 생긴 게 요것이 말하자면 팽창 밸브 역할을 하는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나. 팽창 밸브의 역할을 하는 모세관입니다. 모세관. 그러니까 팽창 밸브라는 것은 어차피 바늘 구멍이에요. 그것은 이제 밸브를 다 막아놓은 상황에서 바늘 구멍을 하나 탁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압력을
압력 저항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체가 들어가는 쪽은, 가스가 들어가는 쪽은 고압이고, 이게 나오는 쪽은 하여튼 뭐 액체든 뭐든 나오는 쪽은 아주 저압이겠죠. 유체역학에서 보면은 급속 축소에 속하는 거예요. 급속 축소가 되면은 유동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 유동저항만침이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팽창 밸브를 이용하거나 이런 모세관, 아주 가는 관을 이용해서 모세관 효과를 낼 수도 팽창 밸브 효과를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으로는 모세관이 싸냐, 팽창 밸브가 싸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팽창 밸브는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고, 모세관은 그냥 아주 가느다란 구리관을 꽈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세관이 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팽창 밸브, 우리가 인력학에서는 팽창 밸브를 배웠지만은 실제에서는 모세관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격판이 이렇게 딱 돼 있고, 모터가 보면 이게 실내의 정발기에도 실내 정발기죠. 실내 정발기에도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되죠. 실외측에 있는 콘덴서도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팬이 2개 필요해요. 그럼 팬이 2개 필요한 일반적으로 모터가 2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모터를 1개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모터 하나만 쓰고, 모터 축 양쪽을 이용해서 한쪽 축은 이런 충류팬을 돌리게 해놓고 한쪽 축은 이런 원심팬을 돌리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공기가 이제 이쪽에서 정발기로는 이게 원심팬의 중앙으로, 원심팬의 축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제 나오는 공기는 이쪽으로 이제 원심팬의 원주 방향으로 이쪽에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는 충류팬이 있습니다. 충류팬은 공기를 이쪽으로 밀어내죠. 그러면 들어오는 공기는 외기는 어디서 들어오냐? 옆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서 들어와서 이쪽 뒤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